자, 이제 간평 3방식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마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3방식을 이제 1시간씩 잡아야 되니까 빨리 마치면 10시 50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속 있으신 분들은 11시 이후로 미루십시오. 자, 이제 감정평가 3방식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용어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밑에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해서 시장성 원리, 비용성 원리, 수익성 원리 있죠. 이 표 자체를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채워 넣기 해서 기억, 니은, 디귿, 기억에 알맞은 용어는, 니은에 알맞은 용어는, 디귿에 알맞은 용어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가 방식 하면은 얘는 무슨 원리예요? 비용성 원리죠. 그 다음에 비교 방식 하면 무슨 원리? 시장성 원리. 그 다음에 수익 방식 하면은 수익성 원리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에 가격 구하는 방법 원가법, 여기는 거래 사례 비교법, 줄여서 거사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수익 환원법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중요도가 좀 낮기는 해요. 그래서 따로 쓰지는 않는데 용어를 구별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출제하니까 원가법, 거래 사례 비교법, 요 밑에 있는 수익 분석법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가격 구하는 방법은 원가법,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의외로 그거 틀립니다. 이걸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의외로. 여기가 뭐라고요? 수익 분석법. 여기는 임대 사례 비교법. 여기는 적산법. 이렇게. 그 용어는 최소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도 질문합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가능한 거래 사례에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등을 가하여 적산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러면 이제 틀렸단 말이에요. 적산 가격은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 용어가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그거를 묻는 문제도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용어 정도는 구별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시산가액 조정이 좀 맨 밑에 이런 것들을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이것도 시산가액, 시산가액, 시산가액. 이 시산가액이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요 둘은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야, 그 어떤 물건 그 짓는데 얼마 들어갔대? 짓는데 30억 들어갔대, 20억 들어갔대. 그런 얘기 듣잖아요. 짓는데 얼마 들어갔대. 그게 바로 이 적산 가격과 관련되는 개념이에요. 됐습니까? 전원주택 얼마에 지었다더라. 뭐 이런 거요. 얼마 들어갔다더라. 그게 바로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야, 그거 얼마 전에 얼마에 팔렸다더라. 팔렸다더라 하는 게 바로 이 비중 가격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될 거야. 이렇게 거래된 사례하고 비교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제일 들어보기 힘들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제일 들어보기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추적인 방식이 바로 이 비교 방식. 비중가격 구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아무튼 이거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짓는 데 들어간 돈을 기준으로 해서 8억인데 거래되는 거는 10억이다. 다를 수 있죠. 이러면은 지금 이게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 초점을 여기 맞춰야 되느냐, 여기 맞춰야 되느냐 달라져요. 만약에 거래가 활발한 물건이라면 어디에 초점 맞추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거래가 활발한 물건이라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가중치를 높게 둬요. 가중치를. 그래서 시상가액 조정할 때 이거는 아직 구하지 않은 상태, 이거는 앞으로도 구할 생각이 없는 상태라면은 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시산가액 조정이라 그래요. 시산가액 조정. 시산가액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산술평균 하면 된다, 안 된다? 산술평균 하면 안 돼요. 여기 이제 가중치를 달리 해야 돼요. 가중치를 달리 합니다. 그래서 사용된 자료의 양이나 정확도, 신뢰도, 그런 것에 따라서 주방식에 의한 가격을 부수 방식으로 합리성을 검토한다 그래요. 합리성 검토. 그러니까 일종의 가중평균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가중평균.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한 물건이면 여기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 작게 나왔으니까 약간은 낮춰 잡는 거예요. 딱 반으로 낮춰 잡는 게 아니라 약간은 낮춰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건축업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래는 10억이 되는데 짓는 데는 8억밖에 안 된다면 지으려고 그러겠죠. 지으려고 그러는 과정에서 원가는 올라갈 거고,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원가는 올라갈 거고, 그런 물건이 시장에 많이 나오면 거래되는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장기적으로는 일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장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평가는 지금 해야 돼, 지금.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초점을 어딘가에 더 맞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조금 더 초점, 거래가 활발한 물건에는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산가액이라는 얘네들 시산가액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 불일치. 장기적으로는 어떻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일치해지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산가액을 조정을 하고, 이런 시산가액 조정은 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치를 달리해서 일종의 가중평균이 되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시산가액 조정까지도 했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192쪽에 감정평가 3방식의 적용 대상 및 장단점이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아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씩 정도는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비교 방식의 가장 중요한 장점, 단점 한 가지씩. 장점의 가장 중요한 것이 1번이에요.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5번이에요. 사례 가격은 과거 가격으로서 현재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가치 가격했어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값이라고 그랬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내구재는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봐야 돼요. 지금 그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에 거래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거래된 가격이나 과거에 그 물건 만드는 데 투입된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건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장래 편익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과거에 거래된 가격 보고 판단하는 거죠. 과거에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방법이 바로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근데 어떤 장점이 있다고요? 설득력이 풍부해요. 야, 옆에 게 이만큼 거래됐으니까 네 거도 이 정도면 돼 하면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하고 대칭되는 게 바로 수익 방식이에요. 수익 방식은 가장 큰 장점이 뭐란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장래 순수익의 현재 가치를 구함으로 이론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3번도 이제 단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2번. 수익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수익의 차이가 없는 부동산은 신구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차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를 판단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요. 다음에 원가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3번, 동그라미 3번이고요. 단점은 1번이에요. 장점의 3번, 단점이 1번. 원가 방식은. 원가 방식의 장점의 3번, 단점이 1번이에요. 조성지, 매립지 등의 토지 평가에는
이 원가 방식 외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조성지 매립지 하면 금방 조성됐잖아요. 거기 뭐 거래 사례가 있겠습니까? 수익 사례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례를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그 원가 있죠. 소지 가격, 농지를 만약에 조성했다면은 농지 매입 가격에다가 조성 원가 있죠. 그렇게 해서 택지 조성 원가라는 측면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점의 1번. 원칙적으로 토지는 이런 물건 만들듯이 생산하는 게 아니죠. 토지는 이런 책상 만들듯이 그렇게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어요. 지금 조성지 매립지에 적용하는 원가 방식은 어떤 측면이에요? 용도 전환인 측면입니다. 용도 전환. 조성지 매립지, 용도 전환 측면에서는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런 책상 같은 거 만들 때 하는 그런 것처럼 원가 방식은 적용할 수 없다고요. 자, 됐죠? 다음에 이제 바로 뭐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비교 방식 가기 전에 물건별 평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208쪽 가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물건별 평가요.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3방식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저는 3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는 원가법, 어떤 거는 거사비, 어떤 거는 수익환원법 이렇게 해서 물건별로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토지는 어떻게 할지, 건물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는 앞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했거든요,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지가를 산정할 때, 그리고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를 산정할 때, 토지 가격 산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할 때 그 표준지 공시지가요. 그 표준지 공시지가 언제 사용한다고요? 토지 가격 산정할 때, 지가 산정할 때. 그러니까 토지는 물건별 평가할 때 토지는 원가법도 아니고 거래사례 비교법도 아니고 수익환원법도 아니고 뭘 보고 평가해야 된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를 생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지를 생략해서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요. 자,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실은 그 방식으로는 비교 방식이에요. 우리 거래사례 비교법 계산할 때 비중 가격을 구하려면은 먼저 뭐를 계산해야 돼요? 뭐를 찾아내야 돼요? 사례 가격에다가 곱하기 사정 보정 곱하기 시점 수정 등등등 하잖아요. 이런 방식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한 후에 거기에다가 뭐를 하고 시점 수정하고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 비교해요. 다 똑같아요. 여기도 시점 수정하고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 비교해요. 근데 어떤 게 차이점인가 하면은 요놈 사정 보정이라는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사정 보정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사정 보정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기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할 때 이미 사정이 보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표시지게 하고 말아요. 표시지게. 그래서 방식으로 치자면 얘도 비교 방식입니다. 비교 방식이에요. 방식은 비교 방식인데 명칭은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자, 요것만 빼고요. 토지 빼고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저 셋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중추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요거 제일 많이 쓰는 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를 하면은 암기할 게 최소화돼요. 암기할 게.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게 제일 중추적인 방식이니까 제일 먼저 이것이 적용되는 물건인지 그렇지 않은 물건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게 안 되면은 수익환원법이 두 번째예요. 요것도 안 되면은 원가법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는 그 물건이
거래가 많이 되는 물건인지 안 되는 물건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병륜이 있다면, 연륜이 있다면, 아, 이 물건이 거래가 많이 되는 물건이다, 그렇지 않은 물건이다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건물을 보는 거예요. 자, 건물. 토지 말고 건물이죠. 건물만이에요, 건물만. 토지 플러스 건물이 아니고 건물만이죠, 지금.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는 맞나요? 함께 거래되는 게 대부분이죠.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예. 이러면은 원가 거래사례 비교법은 안 해요.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그 건물들이 모두 수익을 발생시키는 건가요? 건물이 전부 다 거래를 발생시키고 대부분의 건물들이 수익을 발생시켜야 이게 이쪽으로 오겠죠. 아파트, 시청, 구청 이런 상업용 부동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 자체로 수익을 발생시키지는 않죠. 그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대부분의 건물들이 바로 다 수익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 가능법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원가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는 방법이. 다음에 건물과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할 때 이렇게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많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아파트 팔 때도 아파트 건물 부분만 파는 게 아니죠. 대지권을 함께 파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게? 거사비예요.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면 거사비예요. 다음에 살림이에요. 요거는 따로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해요. 구분 평가가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따로 기억해야 돼요. 살림은. 산에 이제 왜 이렇게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그 나무는 따로 벌목해가지고 벌목해서 따로 팔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나무 한 그루의 가치가 높은 지난번에 혹시 편백나무 말씀드린 적 있나요? 편백나무? 편백나무가 한 50년 되면은 이게 이 나무 한 그루에 거의 모닝 같은 거 한 대라네요. 나무 한 그루에 이 정도 크기가 되면은 50년 이상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거는 엄청 가치가 높죠. 산값보다 나무값이 더 비싸요. 예? 아,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산값은 별론데 나무값이 근데 그것도 아는 사람한테 보일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한테는 또 더군다나 그 산에 있는 소나무들 있죠. 이 소나무의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는 이게 다르다고 하네요. 이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수험생 분 중에 조경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다니다가 이렇게 산을 보고 이제 나무가 괜찮은 게 있으면은 괜찮은 값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산주는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산주는 자기 이 산에 있는 나무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조금 더 쳐주니까 판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산의 나무를 이렇게 이제 조경하는데 이렇게 옮겨 쓰면 훨씬 그 수익이 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 산을 헐값에 판대요.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산을 사서. 그때 이제 반출하고 할 때 그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 등기하고 뭐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임목 등기는 잘 알더라고. 임목 등기는. 어쨌든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그러면 무슨 법으로 할까요? 요거는 임목법으로 여기에 이렇게 거래사례 이런 거 말고 임목법으로 여기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요. 거사비. 요거는 거사비. 근데 나무 중에 어린 나무 있잖아요. 어린 나무. 요걸 이제 소경목림 그래요. 경자가 지름경자예요. 지름경. 우리 첩경 하잖아요. 지름길. 첩경을 한자로 첩경을 지름길이라 하잖아요. 지름길. 소경목림 하면 이게 뭐예요? 지름이 작은 나무숲
이렇게. 어린 나무란 뜻이야, 어린 나무. 이렇게 지름이 이렇게 작은 어린 나무는 이거 심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거 살 때 묘목값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묘목 사서 운반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식재비라 그래, 식재비. 이렇게 심는데 뭐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고정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건비 발생하죠. 노임비 같은 거. 이 원가 발생한 거 그걸로 판단하면 되겠죠. 요거는 뭐라고요? 소경목님은 원가법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함께 거래하는 경우 많죠? 일괄할 때는 뭐 일괄. 일괄할 때는 거사비. 예, 여기도 일괄할 때는 거사비. 됐나요? 살림은 뭐가 원칙이라고요?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예, 나무는 거사비. 됐나요? 땅은요, 이거 산지는 무슨 법일까요? 그렇죠. 땅은 공시지가 기준. 땅은 공시지가 기준. 이건 땅이잖아, 산지는. 됐습니까? 산지는 땅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일괄할 때는 뭐고요? 거사비. 여기도 일괄할 때는 거사비. 예, 다 일괄은 거사비인데, 예, 우리 이 감정평가 규칙이 일괄이 3번 나와요, 3번. 3번 나오는데, 나머지 하나는 수익하는 법인데, 그거는 쉬워요. 네,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과수원이에요. 과수원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과수원 우리 집에도 어릴 때도 있었고, 예, 제가 벌써 20년도 넘게 공부를 했지만, 예, 이 공부한 지 20년 넘었지만, 이 과수원은 옛날부터 거사비예요. 거래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과수원을 했는 집인데, 과수원 거래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공장. 공장은 개별 자산 합산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의 건물, 토지, 기계류 이런 것들 있죠. 이거를 합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속 수익이 예상될 때는 계속 수익이란 말 나오죠. 이런 뭐예요? 계속 수익이 예상될 때 일괄해서 평가할 때요. 여기 일괄이 나와요. 이럴 때는 수익환원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힌트를 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 일괄은. 다른 일괄은 뭐예요? 다른 일괄은 다 뭐예요? 거사비잖아요. 다른 일괄은 다 거사비. 살림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 건물 토지 일괄해서 평가할 때 다 거사비예요. 됐나요? 자, 공장은 원칙은 뭔데요? 개별자산 합산 원칙인데 계속 수익 예상될 때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이에요. 다음에 이제 어렵지 않은데요. 광산,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그런 것들은 수익환원법이에요. 광산, 기업활동과 관련되죠. 근데 어장은 반드시 기업이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요거 이제 수익환원법이에요. 요거 이따 수익환원법에서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익환원법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기업 활동과 관련되는 게 많아요. 영업권, 무형재산권이죠. 영업권은. 다음에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이런 것들이 다 무슨 권이에요? 무형재산, 지적재산권이죠.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수익환원법이에요. 다. 영업권, 기타 뭐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 있죠.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런 건 수익환원법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임대료 평가하는 거예요. 임대료 전부 다 지금 가격 평가하는 거거든요. 임대료 평가하는 건 무슨 법? 임대사례 비교법이라는 것 이거 주의하시고요. 임대사례 비교법. 지금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중요도가 이거는 좀 중요도가 낮은 편이죠. 이쪽으로 따로 떼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 중요도가 낮습니다. 여러분들 동산이 거래가 많이 돼요, 안 돼요? 동산. 이런 동산. 동산은 거래가 많이 되는 편이 그렇지 않은 편이에요. 동산. 우리 이런 동산. 이런 동산들은 거래가 많이 되는 편이죠. 그래서 동산은 원칙이 자동차 거래 많이 돼요, 안 돼요? 자동차 거래 많이 되는 편이죠. 그럼 뭐예요?
거사비. 불도저, 지게차 이런 거 거래 많이 돼요? 그런 건 거래 많이 안 되죠. 이걸 건설기계라 그래요. 건설기계 이런 거는 거래 많이 안 돼요. 얘네들이 다 수익과 관계 있을까요? 반드시 수익과 관계 있다는 보장도 없죠. 얘네들은 다 원가법으로 넘어요. 거사비 아니면은 수익, 수익 아니면은 원가법 이렇게. 그다음에 항공기도 마찬가지. 이건 준부동산이라 그러죠. 이것도 준부동산인데 이런 준부동산들은 자동차 빼고는 별로 거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원가법이에요. 근데 선박은 요거 이제 예를 설명드린 이유는 얘가 이제 구분이란 단어 때문에요. 구분평가 원칙이 지금 살림이 있죠. 요것도 구분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구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은 선체, 기관, 의장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선체는 이 내용연수가 이 셋 중에서 가장 오래될 거예요. 선체가 내용연수가 제일 오래되기 때문에 기관, 엔진이에요, 엔진. 엔진은 중간에 한 번 정도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체는 내용연수 예를 들어 50년에 몇 년 지났는데 엔진은 25년짜리 중에 뭐 이제 몇 년 지났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중간에 교체하면은 이거는 다시 새 거에서 얼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의장 이거는 이게 왜 우리 왜 선실도 있고 뭐 조리실도 있고 이렇게 벽을 이렇게 해서 나누잖아요. 그럼 나누면 그 안에다가 또 설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설비를 의장이라 그래요. 의장. 이런 거는 내용 연수가 더 짧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새로 교체, 예를 들어 선체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퇴역시킬 때까지 뭐 이런 의장은 한 3번 정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 이제 원가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이 정도면 돼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공부하면서도 좀 외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공부하는 와중에 수업 중에도 외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는 이거 어떤 걱정도 있는가 하면 이거 딱 지우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도 딱 지워지지 않나. 이런 걱정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지금 어디까지 4가지를 썼어요. 여기다가 왼쪽에다가 4가지. 자, 이게 토지는 무슨 법? 표준지 공시지가. 처음부터 어긋나면 곤란하네. 다음에 건물만 원가법. 토지 건물 일괄해서 거래사례비교법. 살림 원칙은 살림은 원칙은 구분하죠. 뭐하고 뭐로 구분해요? 산지 땅과 땅지자 임목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임목은 무슨 법? 거래사례비교법. 이거 이 벌목에서 파는 거예요. 또는 조경수로 팔든가. 임목 이거는 거래사례비교법. 소경목님은 원가법인데 살림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이죠. 일괄은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했죠. 자, 여기 이제 과수원은 다 지워진 거 아니겠죠? 설마 머릿속에도. 거래사례비교법. 그 다음에 공장은 원칙은 개별자산 합산이에요. 토지, 건물, 기계 이런 것들 개별자산 합산 원칙인데 계속 수익이 예상될 때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수익하는 법이에요. 됐나요? 네, 그게 공장. 그 다음에 광산, 어장 수익하는 법. 임대료 임대사례비교법. 이 정도면 거의 다 된 거예요. 이 정도면. 그리고 각종 무형 재산권은 영업권, 뭐 특허권, 의장권 이런 것들은 다 수익하는 법, 이 수익 기업 활동과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됐죠? 그리고 거래가 많은 동산은 거래가 많아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원가법. 그 중에서도 선박은 구분해서 선체, 기관, 의장 구분해서 원가법. 됐죠?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자, 이제 비교 방식 앞으로 가보십시오. 193쪽에. 이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이요.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자, 요거는 비준 가격을 계산하는 거죠.
비준 가격을 계산하려면 사례를 먼저 선택해야 되죠. 사례를 선택해서 곱하기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 비교하고 면적 비교하고 경우에 따라 기타 요인도 비교하고. 항목이 많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2개 또는 3개 정도만 해서 문제를 물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곱셈을 통해서 수정 작업을 하죠. 다 곱셈이죠. 여기서 사례 가격이 몇 억이다. 그럼 대상 부동산이 사례보다 좀 더 우수한 점이 있다면 금액이 더 커져야 되겠죠. 대상 부동산이 좀 못하다면 금액이 요거보다는 작아져야 되겠죠. 근데 그 금액을 키우느냐 작게 하느냐를 곱셈으로 수정한다고요. 그러려면은 금액을 더 키울 때는 1보다 큰 수를 곱해야 될 것이고 금액을 낮출 때는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수정 작업을 한다고요.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으로 제일 먼저 여기에요. 자, 이게 사례 선택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어떤 사례를 집어넣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 뒤에 있습니다, 사실. 사례 선택 기준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요놈들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수정 작업을 해야 되죠. 수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구할 수가 없다면 처음서부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죠. 자료가 없으면 수정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자료가 없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 작업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사례 선택 기준은 사정 보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역 요인 비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고 또는 시점 수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이런 식으로.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이거를 보고 사례를 선택하라. 사시지게 그냥 그 뒤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 사정 보정 가능성은 사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사례라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사례가 어떤 사례일 때 하는 얘기예요. 사례가 사정이 개입되어 있을 때. 보니까 친인척 간 거래요. 저 두 사람 사이 거래가. 친인척 간 거래라면 분명히 어떤 사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게 어떻게 거래됐는지 내역을 알 수 없다면은 그런 사례로 선택하면은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시점 수정 가능성은 자, 이 사례가 거래된 시점이 언제인지 몰라요. 2억에 거래됐다는데 이게 언제 2억에 거래된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작업을 못해요? 시점 수정 작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시점 수정 작업을 못하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예, 그리고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시점의 유사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점의 유사성은 2달 전에 거래된 거, 6개월 전에 거래된 거, 1년 전에 거래된 거 여러 가지가 있다면 가능한 한 어떤 사례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최근의 사례를 선택하는 거죠. 예, 시점이 비슷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이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례가 인근 지역 사례면 대상 부동산도 여기 있고 사례 부동산도 여기 있어요. 유사 지역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있다고요? 인근 지역 사례라면은 이러면은 같은 지역이죠. 그러면은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같은 지역이니까. 어떤 경우에만 하면 돼요? 유사 지역 사례일 때. 사례가 유사 지역 사례일 때만 비교하면 돼요. 예, 그리고 얘는 위치 유사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넓은 의미의 위치, 지역을 말하는 거죠. 지역이 비슷해야 돼요. 이게 비슷해야 돼,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점포라는 게 주거지역에도 점포 있죠. 만약에 대상 부동산이 주거지역에 있는 점포예요. 그러면 사례도 주거지역에 있는 점포가 좋아요. 점포라 해도. 같은, 그게 위치 유사성이에요. 지역도 비슷한 지역이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게 이제 넓은 의미의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은 물적 유사성이에요. 물적 유사성.
물건이 비슷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대상이 아파트다. 그럼 사례도 아파트. 대상이 단독이다. 사례도 단독. 이런 의미가 물적 유사성이거든요. 그럼 대상이 낮으면 사례도 낮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난이도가 조금 높으니까 여기가 좀 복잡하다 싶으면 일단 요건 나중에 하라고요. 일단 요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 이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에서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더 깊게. 대상이 낮으면 사례도 뭐가 좋다고요? 낮이가 비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낮이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복합 부동산 사례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여기 10억이에요. 복합 부동산이 뭐예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잖아요. 그럼 요 10억이라는 가격을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쪼개야 되지 않나요? 이 10억을 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이게. 10억을 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쪼개는 거를 배분법이라 그래요. 배분법.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물 가격을 따로 알아내야 되죠. 그래야 얘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얘만 뽑아서 저기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 가격을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대요. 그러면은 요거는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뭔지 이제 아시겠죠? 지금 대상 부동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건물 가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구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못 간다는 얘기는 배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배분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 하면 배분법은 공제 방식이 있고요. 건물 가격을 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 가격에서 뭐를 빼는다? 건물 가격을 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토지 가격이 나오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이제 공제 방식이라고 그래요. 뺀다 이 뜻이고요. 비율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복합 부동산 가격에다가 곱하기 하는 거예요. 토지 가격 구성비를 곱해요. 이렇게 해도 뭐가 나와요? 토지 가격 나오죠. 최소한 어떤 자료가 있어야 돼요? 요 자료가 있거나 요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선택할 수 있어요. 복합 부동산 사례일 때는. 대상이 낮을 때 사례를 복합 부동산 사례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뭐를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배분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요거는 약간 들어간 거고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이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이요. 대상이 낮이에요. 대상이 낮으면 사례도 낮은 것이 제일 좋다 그랬죠. 근데 사례가 건부지요. 물론 이게 건부지가 복합 부동산의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지상에 건물이 있는 밑에 땅을 샀다는 얘기죠. 지상에 건물이 있는 밑에 땅을 샀는데 문제는 이 건물이 철거 대상이에요. 철거 대상. 철거 대상 건부지를 샀다고요. 근데 이걸 매수인이 철거할 조건이에요. 매수인이 철거 조건으로 1억에 거래됐어요. 여기에다가 1억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저 사례 가격에다가. 매수인이 뭐를 철거하기로 하고 지상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서 샀단 말이에요. 1억에 주고. 그러면은 저기 사례 가격에다 1억 집어넣으면 되냐고요. 어떻게 수정해야 돼? 1억 더 해야 돼요? 빼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철거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1억 주고 샀다는 얘기는 쓰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금 비용을 또 투입을 해야 되죠. 1억 더하기 철거비 해야 된다고. 요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가격이 1억이라면 철거 대상 건물이 있는 상태의 가격은 1억보다 덜 나가겠죠. 철거비가 1,000만 원이면 이 말이에요. 철거비가 1,000만 원이면 얘는 건부지 가격이 9,000만 원이 되겠죠.
이 사람이 9천만 원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1천만 원 더 투입해야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얘가 1억에 거래됐다고 지금 현재. 이 상태 1억에 거래됐다고요. 이렇게 바꾸려면 1천만 원이 더 들어야 되니까 낮은 상태는 1억, 1천만 원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건부지 가격을 이렇게 매입했을 때는 건부지, 지금 지상에 건물이 있는 그 건물이 철거 대상일 때는 철거비를 포함시켜서 수정해서 저기다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됐나요? 여기에 좀 난이도가 약간 높은 거예요. 그래서 194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 참고 박스는 참고로 보시고요. 194 맨 위에 복합부동산 사례의 경우 배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라 해야 되고, 밑에 철거비 보정, 요거는 조금 더 들어가는 거래요. 두 가지는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2번, 3번, 4번이 남았는데, 자, 그거는 이런 내용들이죠. 사정 보정을 하느냐, 시점 수정을 하느냐, 지역 요인 또는 개별 요인 비교하느냐, 요 수정 작업들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중요합니다, 이거. 원래는 거래사례 비교법 중요해요. 계산 문제 출제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작년에는 원가법에서 2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원가법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죠. 확률적으로. 여기가 조금 출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익환원법은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했기 때문에 수익환원법에서보다는 여기에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정치를 계산해요. 보정치. 지금 일단 요거 사례 가격이 집어넣는 금액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사정보정치라는 거예요. 사정보정치. 이 사정보정치를 계산할 때는 뒤에 거하고 마찬가지요. 원칙. 이 사정보정치나 시점 수정치나 이런 치를 계산할 때 등등등 할 때 원칙이 사례분의 대상이에요. 사례분의 대상. 사례를 100 잡고 대상을 100 잡고 이렇게 100분의 100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특히 사정보정치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대상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사례가 어떠하다 이렇게 나오면은 위에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사례만 신경 쓰면 돼요. 사례만. 그 질문에서 나온 것만 신경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례가 1000제곱미터인데 1억 원에 거래됐어요. 1억 원에 거래됐어요. 근데 이거는 인근 표준 핵지는 인근 표준 핵지는 제곱미터당 8만 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근 표준 핵지는 제곱미터당 8만 원. 자, 그럼 제곱미터당 8만 원이니까 얘도 제곱미터당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비교하려면은. 그럼 얘가 제곱미터당으로 바꾸려면 동그라미 몇 개예요, 지금? 3개잖아요. 1000제곱미터. 여기도 동그라미 3개 약분하면은 제곱미터당으로 나오겠죠? 여기 3개 지우고 여기 3개 지우면은. 제곱미터당 얼마란 얘기예요, 사례가? 사례가 제곱미터당으로는 10만 원이란 얘기죠. 누가 10만 원이요? 사례가 10만 원. 사례가 비싸다는 얘기죠. 얘가 고가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숫자를 분모로 넣고 이 숫자를 분자로 넣으면 된다. 사례가 비싸다 그러면 사례 가격을 밑에 넣으란 얘기예요. 예? 원래는 100 빼기 기준이잖아요. 100 빼기 기준인데 얘가 그만큼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대상이 되고 얘가 사례가 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여기가 대상이라는 말은 없지만 아시겠어요? 항상 사례 가격분의 대상 가격, 사례 면적분의 대상 면적, 사례 지수분의 대상 지수, 항상 분모에 뭐가 들어가고 사례가 들어가고 분자에 대상이 들어가는데, 이게 대상이라는 말이 없어도 얘가 사례인 이상은 얘를 대상으로 잡아서 계산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러면은 이 사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계산해야 되는 시점 수정치는 10만 원분의 8만 원 해서 0.8 이렇게 한다고. 됐나요? 0.8이 바로 사정보정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10만 원에다가 곱하기 뭐를 하면 된다고요? 10만 원에다가 곱하기
팔을 하면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바뀌어지죠. 됐습니까? 예, 항상 사례 가격을 밑에, 예, 대상 가격을 위에. 아시겠어요? 항상. 아시겠어요? 사례를 분모에 대상을 분자에. 근데 대상이란 말이 없더라도 하나가 사례면 나머지는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지금 사정 보정이잖아요. 시점 수정에서는 이론이 두 가지예요, 이론이. 하나는 이제 시점 수정치 계산하는 거는, 하나는 이제 지수법이 있고요. 하나는 변동률법이 있어요. 지수법은 뭐를 문제에서 알려주는가 하면은 기준 시점 지수와 그다음에 거래 시점 지수를 줘요. 근데 기준 시점이라는 거는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준 시점이 뭐예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게 과거고 어떤 게 그 나중이고 어떤 게 과거예요? 거래 시점이 과거 아닌가요? 기준 시점이 지금 내가 평가하려고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어요? 과거 값을 보고서 현재 가치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거래 시점이 과거거든요. 과거에 거래된 그 사례를 보고서 기준 시점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간의 흐름이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거래 시점 지수를 100으로 줘요. 이걸 기준으로 줘요. 그 이후에 가격이 기준 시점 지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시간의 흐름을 보라고.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이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요. 이러면은 그동안에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내렸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올랐으면은 1보다 큰 수를 만들어야 돼요? 1보다 적은 수를 만들어야 돼요? 1보다 큰 수를 만들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100분의 105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분모 분자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수법의 분모 분자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시간의 흐름상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보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야죠. 분모 분자. 엄마가 먼저 아들이 먼저요? 갑자기 엄마가 먼저, 분모가 먼저 아니 분모가. 엄마가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모 분자 이렇게 숫자도. 그러니까 이게 먼저고 이게 분모로 가고 이게 나중이고 이게. 아시겠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고. 외우는 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제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시간의 흐름상 이게 분모 분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 보기 쉽게 그냥 거래 시점 지수를 밑에 갖다 놨는데 이걸 어떻게 갖다 놓든 관계없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기준 시점하고 거래 시점 이러면 언제가 과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분모 분자 이렇게. 그럼 됐잖아요. 외우지 마시라고. 예, 분모 분자. 이게 먼저라고. 엄마가 먼저라고. 다음에 변동률법에서 문제에서 5% 마이너스 3%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5% 준다. 이거는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야, 내렸다는 얘기예요? 올랐다는 얘기. 이거는 내렸다는 얘기죠. 올랐다는 얘기는 1 플러스 큰 수를 만들어야 되죠. 1.05, 1 플러스 0.5. 왜 1을 더하죠? 1을 더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원래 2억에 거래됐어요. 사례가 2억이에요. 근데 5%만 곱하면 어떻게 돼요? 0.05만 곱하면 올라간 금액만 계산된다고. 우리는 올라간 후의 금액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0.05만 하면 뭐만 나온다고요? 1000만 원에서 올라간 금액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곱하기 0.05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1.05 해야 이게 1은 원금에 해당하는 거고 0.05는 올라간 크기에 해당해서 2억 1000이 나온다고. 2억 1000.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1을 쓰는 이유가 원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1이. 그래서 1 플러스 0.05 하는 거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시점 수정치라고요. 근데 이때는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1을 기준으로 해서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0.03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요인 비교치와 개별요인 비교치는 이론이 똑같아요. 지역요인 그리고 개별요인 비교치는 이론이 종합적 비교법이 있고요.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 있어요. 평점법. 이 종합적 비교법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해요. 대상이 5% 우세. 근데 뭐 종합적이란 말 썼을 수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5% 우세. 항목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 이게. 그러면은 대상이 우세죠. 그러면 비교치가 어떻게 돼요? 비교치는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잡고 사례분의 대상을 잡고 누가 우세요? 대상이 우세죠. 그럼 대상 숫자를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100분의 100, 사례분의 대상을 기준으로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누가 우세? 주어를 찾아요. 주어를 잘 찾으라고요. 사례가 아니라 대상이죠. 대상이 5% 우세하면은 100분의 105. 대상 숫자를 바꾸면 된다고요. 됐나요? 만약에 여기서 사례가 10% 열세 하면 어떻게 해요? 사례가 10% 열세. 10% 열세. 사례 숫자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90분의 100 이렇게. 아셨어요? 사례가 10% 열세인 거를 대상이 10% 우세 이러면 틀려요. 대상이 10% 우세는 100분의 110이 되는 거고요. 사례가 10% 열세는 90분의 100이 돼요. 얘는 1.11111 이렇게 되는 거고요. 100분의 110은 1.1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다릅니다. 항상 이 주어를 잘 찾아서 주어 숫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평점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례와 대상을 나누어서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정 조건, 획지 조건, 기타 조건 이렇게 항목을 나눕니다. 항목을 나누어서 사례를 보통 100으로 잡습니다. 100으로 잡고 얘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무슨 법? 평점법. 어떤 게 더 간편해요? 종합적 비교법이 더 간편한지 끝이에요. 이걸로 끝이에요. 평점법은 항목을 이렇게 나누어요. 어떤 게 더 객관적이에요? 네, 이게 더 객관적이에요. 이게 더 주관적이에요. 장단점이 있어요. 더 번잡스럽지만 객관적이고 간편하지만 주관적인 단점이 있어요. 다음에 요거 조심하시고 요거 획지. 여기 획지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획지라는 게 빠지잖아요. 획지라는 게 빠지면은 뭘 비교하는 거예요? 지역 요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5개를 써놓고 이렇게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정 조건 이렇게 써놓고 다음 중 지역 요인 비교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지역 요인 비교 항목이 아닌 것은 하면은 획지 조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 문제는 좀 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